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란은 웃기게도 자신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아랍에미레이트를 더 많이 공격하고 있고, 물론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이란의 공격을 90% 이상 요격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요격탄을 소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공투 미사일의 긴급 지원을 요구해서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30여 발의 긴급탄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동의 모항구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낸 천궁의 세 번째 포대가 도착을 했고, 지금은 한참 하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보낸 방법이 비행기가 아니라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편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물건을 보내면 도착하는 데는 3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일인데요. 결론은 이 전쟁은 지난달인 2월 28일부터 일어났고, 그럼 못해도 우리는 세 번째 천궁 포대를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만에 선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아랍에미레이트형 포대는 작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레이더와 발사대는 이미 만들어지고 지금은 시험 중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포대 자체는 한두 달 정도 일찍 보내는 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 군이 보유한 예비탄을 보냈을 것입니다. 천궁2는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략 20여 개의 천궁2 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간 못해도 수백 발 단위의 천궁2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천궁2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첫 수출국이기 때문에 거의 수출도 안 되고 내수용으로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에는 예비탄만 수백 발이 있고, 이 예비탄 중에 일부를 아랍에미레이트에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천궁1 미사일은 이미 생산이 끝났고 1000발 단위 이상으로 비축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보낸 긴급 공급 물량 30발 중에도 일부는 천궁2가 아닌 천궁1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천궁으로 탄도미사일도 방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탄도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더 많이 요격을 하고 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는 천궁1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천궁2의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발당 공급 가격이 15억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알아보니까 천궁2의 발당 공급 가격은 16억이고요. 천궁1이 발당 공급 가격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충분한 천궁1과 천궁2의 예비탄약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은 이걸 긴급하게 보내주기로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와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사일은 이걸 우선 선적을 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지금 우리는 비호 복합도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왜 우리가 비호 복합을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유영원 의원이 UAE에 있는 천궁2 포대가 순항미사일 8발을 전부 요격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이 순항미사일 요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천궁미사일의 최하 요격고도는 100m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단점은 우리 천궁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니고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드는 아예 고도 40km 이하는 요격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패트리어트도 최하 요격고도가 60m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같이 대략 고도 10m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패트리어트나 천궁포대로는 요격하지 못하고, 만일 이란이 UAE가 보유한 방공포 포대를 바로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호 복합은 이런 방공포 포대의 사각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 천궁2의 세 번째 포대가 UAE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에 LIG 직원 20여 명이 UAE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UAE의 천궁 포대를 직접 운용을 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했다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 후에 LIG 직원들은 바로 UAE의 군부대 밖으로 내보내져서 숙소에 돌아가서 대기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원들은 원래가 천궁포대를 운용하는 그런 인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인원들은 천궁포대의 운용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UAE에 파견되어 있던 인원이 아니라 정확히는 UAE의 방공망에 우리 천궁포대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우리 천궁포대를 UAE에 인도하고 교육한다기보다는 천궁포대를 UAE의 통합 방공망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던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번에 레이더 문제로 새로 파견된 하나 시스템의 일부 인원 말고도 지금도 UAE에는 일부 LIG 인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인원들이 하고 있던 일이 제가 듣기로는
바로 세 번째 포대를 UAE의 통합 방공망에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 번째 포대를 받기 위한 작업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 포대는 못해도 다음 달이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번 5월 달에 발표되는 UAE와의 50조 원에 달하는 협력 사업에는 바로 UAE의 통합 방공망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바로 우리 LIG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IG는 UAE를 위한 새로운 통합 방공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 AI 기업인 팔란티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UAE에 새롭게 구축하는 통합 방공망 네트워크에는 AI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통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2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요. 이걸 한 발만 발사해서 목표를 요격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분명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A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제가 이걸 본 건 국내의 일부 논문에서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방공망이 하나의 목표를 요격하기 위해서 2발의 요격탄을 발사하는 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요격하는데 2발이 아닌 한 발의 요격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효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건데요. 이걸 AI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고 요격탄을 한 발만 발사를 하고 AI가 바로 적 미사일과 요격탄의 비행 경로를 보고 발사한 미사일의 명중 가능성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격탄이 명중을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요격탄을 발사하지 않고, 만일 요격탄이 미사일에 접근하면 할수록 요격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면 그때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요격탄의 소모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그 논문의 요지였는데요. 그래서 방공망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AI는 단순하게 목표를 선별하고 적절한 방공자산을 그 목표에 할당하는 걸 넘어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요격미사일의 소모를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LIG는 이번에 UAE의 새로운 통합방공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UAE의 새로운 통합방공망 네트워크에는 AI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소식은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차마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건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채널은 절대로 국뽕 채널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곳은 없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나쁜 소식도 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방사청에서 KDDX의 사업을 위해서 정보 제안 요청서 RFP를 하나오션에 배부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사청은 이번에 RFP를 발부하면서 기존의 HD 현대가 했던 기본 설계의 자료까지 한화에 발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현대는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에게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의 기본 설계 배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 측 입장에서 특히 12개 항목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현대의 기본 설계를 한화에게 발부를 하는 건 현대의 기술과 노하우, 특히 현대가 이번 사업에 얼마의 금액까지 써낼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현대는 안 된다고 한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의 말이 옳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KDDX의 기본 설계는 현대가 수행했고, 원래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경쟁 입찰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이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경쟁 입찰로 가는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그럼 기본 설계 자료를 기본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 배부해도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방사청과 한화에서는 당연히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도 배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이건 기존부터 조선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본 설계에는 그 함선의 핵심 기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가 전부 나와 있고, 만일 이걸 상대 업체에게 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그래서 만일 KDDX의 사업자로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아닌 한화가 사업자가 되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업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를 한화에게 배부를 했고, 당연히 현대는 배부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설계에는
그 업체의 핵심 노하우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럼 KDDX는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솔직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이번 사업이 경쟁 입찰로 간다고 해도 한화에게 현대가 한 기본 설계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래서 한화가 선정되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요. 결론은 방사청은 이런 조선업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 이번 현대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정말 요즘 방사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경쟁 입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화가 선정되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방사청은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방사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우리 KDDX 사업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만일 이번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다시 몇 년 동안 소송전을 해야 하고, 특히 이미 방사청이 한화에게 현대가 한 기본 설계의 자료를 제공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KDDX 사업이 이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년간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방사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중동형 K2 흑표 M2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동형 흑표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차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정확히는 어느 특정 한 나라를 위해서 개발된 전차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현대로템이 소유하기 위해서 제작한 전차입니다. 전에 한화에서도 K9 자주포 한 대를 직접 생산을 해서 보유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기존까지는 방산무기는 아무리 방산업체라고 해도 소유할 수 없었고, 당연한 게 방산무기라는 건 말 그대로 전쟁무기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 방산업체들도 기존 장비를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조해서 개량형을 개발할 때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방산무기를 군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당연히 본인들이 소유한 장비가 아닌 정부로부터 임대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영원 의원이 일반 방산업체들도 방산 장비를 소유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금 그 법률안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화에서도 K9 자주포를 직접 만들어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흑표 전차 한 대를 직접 만들어서 소유하게 된 건데요. 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전차는 기존 일반형 흑표는 아니고 바로 중동형 흑표 M2 모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명 중동형 흑표이기는 한데 이 전차는 좀 과도기적 전차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차는 정확히 진짜 흑표 M2 전차는 아니고 기존 기본형 흑표의 중동 지방을 위해서 개발된 새로운 사막화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오만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구매한다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현대로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수출무기 개발 지원 자금을 받아서 사막형 흑표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막 지역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여름에 최대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에어컨보다 더 높은 온도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장비들을 개발했고요. 그런데 이 개발은 분명 오만을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정작 오만은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장비들은 개발만 되고 실제로 사용은 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만든 흑표 M2 전차는 바로 이 오만을 위해서 개발된 사막형 장비 등을 탑재한 흑표 전차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전차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개발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특정 국가를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라크가 지금도 우리나라와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아마 이라크를 위해서 개발한 전차일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지금 우리 흑표 전차를 아주 긴급하게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기본형에 가까운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기본형에 가까운 흑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라크는 사막지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라크가 사막지형에서 흑표를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량을 해야 하고, 그게 적용된 게 이번 현대로템이 생산한 흑표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전차를 이라크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UAE와 모로코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와 모로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가 있는데요.
우선 이집트는 한참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2023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집트가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에 우리와 협력하기로 한 50조의 방산협력에 흑표 전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UAE가 도입하는 흑표 전차는 이라크가 원하는 기본형 흑표는 아니고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흑표 PL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과거 현대로템에서 공개했던 흑표 EX에 가까운 전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AE용 흑표는 폴란드형 흑표 PL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UAE의 요구 조건 등을 반영한 사막형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기본형 흑표 M이는 UAE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모로코가 있는데요. 원래 모로코는 작년에 모로코의 산업부 장관이 전동차 문제로 우리 현대로템을 방문할 때부터 흑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모로코 현지 매체에서 모로코가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로코는 우리 흑표 전차 400대와 그리고 우리 FA50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건 사실상 모로코 현지에서 나온 첫 번째 소식이고, 그래서 모로코와 우리가 흑표 전차 판매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졌는데 아직은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흑표 M이는 모로코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로코는 우리 흑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라크처럼 기본형 흑표가 아닌 UAE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흑표 개량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흑표는 바로 현대로템이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 제작한 흑표이고요. 굳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제작한 거냐고 이야기한다면 이라크를 위해서 제작한 흑표입니다. 아마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가 가장 먼저 우리 흑표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의 천궁2의 세 번째 포대가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KDDX가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흑표 전차 수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천궁2 세 번째 포대가 벌써 UAE에 도착을 했다는 건 전쟁이 터지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포대를 선박에 선적을 하고 발송을 했을 거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의 발빠른 배송이 놀랍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